(1958년의) 여름, 부산항에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원양어선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았지만 낡은 선체인 지나모 앞에서 남궁년 사장은 근심 가득한 눈빛으로 배를 올려다봅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젊은 실습 항해사 김재철의 어깨를 무겁게 짚으며 깊은 한숨을 삼킨 뒤 입을 엽니다. 제철군, 이 낡은 배로 정말 인도양까지 갈 수 있겠나? 실패하면 자네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운명도 끝장일세. 김재철, 사장님, 배가 낡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를 움직이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반드시 참치를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남궁년, 그 패기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부디 살아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게나. 항구를 떠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거대한 파도가 지나모를 집어삼킬 듯 덮쳐오고 있습니다. 좁고 습한 선실 바닥에는 뱃멀미에 지친 선원들이 널브러져 있으며 그들의 신음소리가 파도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김재철은 흔들리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나 구토를 참으며 괴로워하는 선배 선원에게 물수건을 건네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김재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지면 배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선임 선원. 재철아, 난 틀렸다. 뱃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정말 인도양에 갈 수는 있는 거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제가 당직을 더 설 테니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십시오. 최첨단 장비 하나 없이 오로지 별자리와 낡은 나침반에 의존해야 하는 망망대해의 밤입니다. 김재철은 흔들리는 조타실 테이블 위에서 낡은 해도를 펴놓고 컴퍼스와 자를 이용해 수십 번씩 위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해도 위로 떨어지는 순간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조타기를 잡고 있는 선장에게 외칩니다. 선장님, 현재 위치가 예상 항로보다 동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즉시 키를 좌현으로 15도 틀어야 합니다. 선장, 재철이 너 확실한 거냐? 이 깜깜한 밤에 잘못 틀었다간 암초에 걸릴 수도 있어. 김재철, 제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별의 위치와 조류 속도를 감안했을 때 지금 항로를 수정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엔 엉뚱한 곳에 있을 겁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드디어 도착한 인도양은 무자비한 태양볕을 쏟아내며 선원들의 피부를 검게 태우고 있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낚싯줄을 손으로 끌어올리는 고된 작업이 몇 시간째 이어지지만 올라오는 낚싯바늘은 계속해서 빈 상태입니다. 지쳐가는 선원들 사이에서 김재철은 갈라진 목소리지만 쩌렁쩌렁하게 독려하며 맨손으로 밧줄을 잡아당깁니다. 포기하지 마. 당겨. 조금만 더 당기면 나온다. 우리 식구들이 기다리는 쌀밥이 저 바다 밑에 있어. 선원 1. 아이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고기가 있기는 한 겁니까? 불평할 힘으로 줄을 당겨. 내 손끝에 전해지는 진동이 다르다. 이번엔 분명히 대물이다. 마침내 바다가 그들의 끈기에 보답하듯 은빛 비늘을 번뜩이는 거대한 참치들이 갑칸 위로 쏟아져 올라옵니다. 붉은 석양이 비치는 갑칸은 참치들의 힘찬 몸부림과 선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차 마치 전쟁터와 같은 열기를 뿜어냅니다. 김재철은 미끌거리는 참치를 두 팔로 껴안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보라, 이게 바로 인도양의 보물이다. 우리가 해냈다. 선원 2, 재철아, 진짜 나왔어. 이만한 크기면 도대체 얼마짜리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 이건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어서 냉동창고로 옮겨. 한 마리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만 리 떨어진 타국 땅 사모아의 허름한 통신실에서 김재철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서울 본사와의 교신을 시도합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남궁년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자랑스러운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묻어납니다. 무전, 사장님, 들리십니까?
여기는 사모와 김제철입니다. 만선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참치를 잡았습니다. 남궁년, 무전, 잡음섞임. 제철인가? 정말인가?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자네가 해낼 줄 알았네. 김제철, 무전. 이제 시작입니다, 사장님. 이 바다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배를 보내주십시오. 승전보를 올린 밤, 동료들이 잠든 사이 김제철은 홀로 갑판으로 나와 달빛에 비친 편지를 꺼내듭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 아내 조덕희가 쥐어주었던 그 편지는 땀과 바닷물에 절어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글씨만은 여전히 선명하게 그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아내와 나누었던 약속을 허공에 되닙니다. 회상 목소리. 당신은 바다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험한 파도가 와도 당신은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저와 아이들은 걱정 말고 꿈을 펼치세요. 김제철, 혼잣말. 덕희야,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길을 찾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금의 환양에서 당신 고생시킨 거 다 갚아줄게. 회상 목소리. 무사히만 돌아오세요. 그거면 돼요. 시간이 흘러 김제철은 이제 풋내기 실습생이 아닌 대한민국 최연소 선장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선장실의 책상 위에는 치밀하게 기록된 어획 일지와 항해 계획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는 기관장을 호출하여 지도를 가리키며 남들이 가지 않는 위험한 해역으로의 진출을 지시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베테랑의 여유와 승부사의 기질이 공존합니다. 기관장님, 이번에는 남서쪽 해류를 탑니다. 다른 배들은 위험하다고 피하겠지만 참치떼는 바로 그 경계선에 몰려 있습니다. 기관장, 선장님, 거긴 파도가 너무 겁셉니다. 엔진이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김제철, 엔진은 기관장님이 책임지시고 고기는 제가 책임집니다. 남들이 가는 길로 가면 남들이 남긴 것밖에 못 잡습니다. 우린 선두로 갑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다른 배들이 모두 피항하는 순간에도 김제철의 배는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조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미쳤다는 다른 선장들의 비명 섞인 소리가 들려오지만 김제철은 직접 키를 잡고 파도의 리듬을 읽으며 선원들을 진두지휘합니다. 이 무모한 도전이 그를 참치 잡는 귀신으로 불리게 만든 순간입니다. 선장님,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물 끊어야 합니다. 안 돼. 지금 끊으면 다 놓친다. 파도가 내려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감아 올려. 나를 믿고 따라와. 알겠습니다. 젠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당겨. 그래, 바로 지금이다. 이 파도만 넘기면 만선이다. 치열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고요한 새벽 바다 위로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갑판 가득 쌓인 참치를 뒤로 하고 김제철은 선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응시합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선장을 넘어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개척자의 눈으로 더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다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바다는 넓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직도 많다. 나는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1969년 한국 원양어업의 개척자라 불리던 젊은 선장 김제철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남의 배를 타는 고용 선장의 삶에 안주하기에는 그가 바라보는 바다는 너무나 넓고 깊었습니다. 짠내 섞인 밤바람이 코트 자락을 세차게 흔드는 부두 위에서 김제철은 결심을 굳힌 듯 주먹을 꽉 쥐며 깊은 숨을 토해냅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남궁년 사장이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묵직한 손을 얹으며 입을 엽니다. 김 선장, 자네가 배에서 내리겠다는 소리를 들었네. 정말인가? 김제철, 네 사장님, 이제는 제 배를 띄워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잡는 것을 넘어 바다 너머의 미래를 개척해보고 싶습니다. 허허, 거친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게 경영이라네. 자네가 가진 것은 그저 젊은 뿐이지 않은가. 저에게는 신용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정직과 성실이라면 그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본금 1천만 원. 번듯한 간판 하나 없이 명동의 허름한 사무실 한 귀퉁이를 빌려 시작한 동원산업의 첫 출발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사무실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그 어떤 대기업의 집무실보다 뜨겁고 치열했습니다. 김재철은 낡은 장부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전화기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곁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창립 멤버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사장님, 자본금이 너무 부족합니다. 배를 한 척이라도 제대로 운영하려면 당장 현금이 필요할 텐데요. 김재철, 걱정하지 마게.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이 있지 않나.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라도 배를 구해오겠네. 하지만 신생회사에 누가 선뜻 배를 뒤려주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냉혹합니다. 두고 보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테니까. 회사를 설립한 직후 김재철은 편안한 사장실 의자 대신 다시 흔들리는 갑판 위를 선택했습니다. 1970년대의 태평양은 여전히 험난했고 그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물을 당겼습니다. 소금기에 절어 갈라진 손으로 참치를 들어 올리는 그의 얼굴에는 환희와 고통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를 뚫고 곁에 있던 선원이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칩니다. 사장님,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물이 다 찢어지겠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김재철, 안 된다. 지금이 기회다. 이 고기를 놓치면 우리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낯을 들 수가 없어. 당겨라. 하지만 위험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어서 당겨.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라는 거대한 해일이 전 세계 경제를 덮쳤습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바다에 나가 있는 배들은 움직일 때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라디오에서는 연일 암울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김재철은 뒷짐을 진 채 창밖의 회색 하늘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결제판을 든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임원, 사장님, 큰일입니다. 기름값이 4배나 올랐습니다. 지금 출항에 있는 배들을 당장 회항시켜야 합니다. 김재철, 회항이라니 빈 배로 돌아오라는 말인가? 그건 회사 문을 닫자는 소리와 다를 게 없네. 하지만 조업을 계속할수록 손해가 막심합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현금도 바닥났습니다. 기름을 살 돈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 걸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나는 포기하지 않네. 기름값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은행들은 기업들의 줄도산 공포에 질려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고 김재철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김재철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사무적인 말투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지점장, 김 사장님, 사정은 딱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본점 지침상 신규 대출은 전면 중단입니다. 김재철, 지점장님, 배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선원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담보도 없으시잖아요. 신용 하나만 믿고 돈을 빌려주기에는 지금 시국이 너무 위험합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동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발 선원들을 살려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김재철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수백 명 선원의 생계를 책임진 사장으로서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달그락거리는 찻잔놀이와 함께 아내 조덕희가 다가와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그녀는 근심 가득한 남편의 얼굴을 살피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죠? 오늘 은행 일은 잘 안 됐나 봐요. 김재철. 면목이 없소. 큰 소리 뻥뻥 치고 시작했는데 기름값 하나 못 구해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적인 일이잖아요. 저 이거라도 보탰어요. 제가 모아둔 폐물이에요. 부인, 이걸 어떻게 쓰겠소? 아니야,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해. 당신 마음만 받을게. 정말 고맙소. 국내에서의 자금 조달이 막히자
김제철은 최후의 수단으로 일본의 거래처를 떠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거래해온 일본의 도호수산. 하지만 담보 없이 외상으로 기름을 달라는 것은 상식 밖의 요청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김제철의 손에 땀이 배어나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수년간 쌓아온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긴 신호음 끝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도호수산입니까? 김제철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비서 전화. 아, 김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심각하시군요.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운명이 걸린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은 없지만 저를 믿고 기름을 공급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장님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흐르는 10여 초의 시간은 김제철에게 영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상대방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일본 사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의 승낙이 아니라 인간 김제철에 대한 깊은 신뢰의 확인이었습니다. 김 사장, 자네는 지금까지 단 1엔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지. 자네의 그 신용을 담보로 잡겠네. 김제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일본 사장, 기름은 즉시 공급하도록 조치하겠네. 대신 꼭 살아남게. 자네는 바다의 사나이 아닌가? 네, 반드시 살아남아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경영 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임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감원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순간 김제철은 책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단호합니다. 그는 회사의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훗날 동원의 핵심 가치가 될 신념을 천명합니다. 사장님, 인건비라도 줄여야 회사가 버팁니다. 감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안 됩니다. 배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위기를 함께 넘어야 진정한 가족이지. 힘들다고 내치면 그게 무슨 회사입니까? 하지만 이대로 가면 다 같이 죽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내가 굶더라도 직원들은 챙길 겁니다.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눕시다. 그게 동원의 방식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위기를 극복한 동원의 배들이 만선 깃발을 휘날리며 항구로 돌아옵니다. 1974년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부산항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김제철은 아내의 조덕희와 나란히 서서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들어오는 거대한 선박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신용과 성실로 지켜낸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김제철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기 보시오. 우리가 해냈소. 신용 하나로 저 배를 지켜냈단 말이오. 조덕희,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의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장하십니다. 이제 시작이요.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신용을 최고의 자본으로 삼아 세계로 나아갈 것이요. 네,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응원할게요. 동원의 미래가 저 태양처럼 밝기를. 1981년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형 슈퍼마켓 안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통조림 진열대 앞에서 김제철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에 쥐어진 차가운 참치캔의 무게를 느끼며 이것이 단순한 가공식품이 아니라 선진국의 식문화 그 자체임을 직감합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그는 캔을 천천히 돌려보며 곁에 서 있는 수행 임원에게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 이 수많은 캔들을 좀 보게. 미국 사람들은 고기 대신 이 참치를 먹고 있어. 우리가 바다에서 그토록 힘들게 잡아올린 참치를 전량 수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식탁에도 올려야 하지 않겠나? 사장님, 하지만 국내 사정은 다릅니다. 참치는 아직 우리에게 너무 고급 어종이고 국민들은 통조림이라고 하면 꽁치나 고등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가 아닐런지요.
국민 소득이 1,000달러를 넘어섰어. 곧 아시안 게임도 열릴 것이고 사람들의 입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할 걸세.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해. 귀국 후 소집된 긴급 임원 회의실. 무거운 공기가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칠판에 적힌 초기 투자 비용과 예상되는 적자 폭을 바라보는 임원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우려가 역력합니다. 김재철이 참치 통조림 출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자 한 임원이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난색을 표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습니다. 반대하는 임원, 사장님, 이건 무모한 도박입니다. 참치 원어 한 마리 가격이 얼만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캔으로 만들면 가격이 너무 비싸집니다. 시장 아줌마들이 꽁치 통조림의 3배나 되는 돈을 주고 이걸 사겠습니까? 김재철, 지금 당장의 가격만 보지 마시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반드시 고급 단백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통조림이 아니라 선진국형 식생활을 파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장님. 참치 살코기는 기름기가 없어서 통조림으로 찌면 퍽퍽해지고 색이 검게 변합니다. 미국 제품 같은 맛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늦은 시각, 창원 공장의 연구실 불빛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실험대 위에는 실패한 시제품 캔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연구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김재철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갓 쪄낸 참치 살코기를 입에 넣고 오랫동안 씹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부드러운 맛 대신 퍽퍽함이 느껴지자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공장장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너무 퍽퍽해서 목이 메일 지경이네. 미국에서 먹었던 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들었어. 도대체 그들은 뭘 넣은 건가? 공장장, 저희도 식용유란 식용유는 다 써보고 있습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그런데 가열만 하면 고기가 딱딱해집니다. 혹시 기름 배합 비율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면실류를 써보게. 모카씨 기름 말일세. 내가 알기로는 고급 통조림에는 그게 들어간다고 들었어. 당장 구해서 다시 배합해봐. 드디어 완성된 시제품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김재철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낯선 참치캔을 보며 아내 조덕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젓가락을 가져갑니다. 그녀가 기름기가 도는 참치 살코기를 입에 넣고 조심스럽게 맛을 음미하는 동안 김재철은 숨을 죽인 채 아내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잠시 후 조덕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솔직한 평가를 내립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도 되죠? 너무 느끼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좀 밋밋하고 기름진 것 같아요. 이걸 밥이랑 그냥 먹으라고 하면 다들 김치부터 찾을걸요? 김재철, 역시 그런가. 서양 사람들처럼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먹기엔 아직 우리 식문화가 거기까지 안 갔으니. 그럼 이걸 우리 식대로 먹을 방법은 없을까? 찌개는 어때요? 돼지고기 대신 이걸 넣고 김치찌개를 끓이면 기름진 맛도 잡히고 국물도 진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 한번 끓여볼게요. 야심차게 제품을 출시했지만 1982년 겨울의 시장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백화점 식품 매장 한 구석에 마련된 시식 코너 앞을 지나가는 주부들은 가격표를 보고는 혀를 차며 발길을 돌립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과 맞먹는 참치캔은 서민들에게 너무나 먼 사치품이었습니다. 매대 뒤에서 판촉을 하던 영업사원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객을 붙잡아 보지만 고객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멀리서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는 김재철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어머, 이거 캔 하나에 1,000원이나 해요? 세상에, 이 돈이면 꽁치 통조림을 3개는 사겠다. 그리고 참치가 뭐예요? 고양이밥 아니에요? 사모님, 이건 꽁치가 아니라 고급 어종인 참치입니다. 닭고기 같은 맛이 나고 영양가가 아주 높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반찬으로도 최고입니다. 됐어요. 애들이 무슨 기름덩어리를 먹는다고. 그냥 가던 길 갈게요. 계속되는 적자에 회사 내부에서는 사업 철수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철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시하며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광고 시안을 검토하던 김재철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광고국장을 응시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물러설 수 없는 결기가 서려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참치를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비싸고 낯설어서 안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참치를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광고국장,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막대한 광고비가 듭니다. 지금 매출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돈은 아끼지 말고 쏟아부으시오. 참치는 선진국에서 온 고급 식품이다. 이걸 먹으면 우리 아이도 튼튼해진다.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박아야 합니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참치 잡는 모습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TV 광고가 전파를 타기 시작합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푸른 바다 위에서 참치를 끌어올리는 역동적인 영상과 함께 아이들이 참치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김재철은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곧이어 이 광고는 전국의 안방극장에 울려 퍼지며 소비자들의 뇌리에 깊숙이 파고듭니다.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성우의 힘찬 목소리가 거실을 채웁니다. TV 소리. 드넓은 태평양, 바다의 귀족 참치가 온다. 미 항공우주국에서도 인정한 영양식품. 이제 동원 참치로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하게 지키십시오. 촬영 감독. 컷! 좋습니다. 아주 역동적이에요. 사장님, 이 정도면 소비자들도 참치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김재철. 그래요. 이제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는군요. 이 광고가 나가는 순간부터 참치는 더 이상 생소한 생선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추석 명절, 김재철의 선물 세트 전략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참치캔을 고급스러운 포장에 담아 선물 세트로 내놓자 마땅한 명절 선물을 찾지 못하던 직장인들과 중산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텅 비어있던 물류 창고는 이제 물건을 싣고 나가려는 트럭들의 엔진 소리로 가득 찹니다. 땀범벅이 되어 뛰어온 영업본부장이 상기된 얼굴로 김재철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영업본부장, 사장님, 기적입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 물량은 벌써 동이 났고 지방 대리점에서도 물건 좀 더 보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공장 라인을 24시간 풀 가동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김재철, 하하, 내가 뭐라 했나. 우리 국민들은 정이 많아서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어 한다고 했지. 이 참치 세트가 그 마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매개체가 된 거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이제 참치캔이 식용유 세트를 누르고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0년대 후반, 참치 통조림은 이제 대한민국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 식탁,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비 안에는 돼지고기 대신 붉은 참치 살코기가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아이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숟가락 가득 참치를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김재철은 마음속으로 전국의 수만 개의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이 따뜻한 풍경을 그려봅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밥 위에 참치를 올려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아이 엄마, 자,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이게 머리 좋아지는 참치야.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어린아이. 엄마, 참치 더 줘. 고기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내일 도시락에도 이거 싸줘. 김재철 나레이션. 그래, 이거다. 드디어 우리 참치가 쌀밥 옆에 자리를 잡았구나. 이제 밥상머리 교육의 일부가 되었어. 수많은 시련과 성공을 뒤로하고 김재철은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항구에는 참치를 가득 싣고 들어온 원양어선들이 불을 밝히고 있고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해운업계의 거목이자 오랜 직위인 남궁년 회장이 함께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식탁의 혁명을 이뤄낸 친구에게 남궁년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말을 건넵니다. 두 거인의 대화 위로 갈매기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옵니다. 김 회장, 자네가 정말 해냈구먼. 처음엔 다들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참치 안 먹는 사람이 없어. 자네가 바다만 정복한 게 아니라 식탁까지 정복했어.
허허, 정복이라니 당치 않네. 나는 그저 바다가 준 선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야. 배를 타던 시절부터 늘 꿈꿔왔던 일이지.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먹고 살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족하네. 그래, 자네의 그 뚝심이 역사를 바꾼 게지. 저기 들어오는 배들을 보게. 저게 다 자네가 만든 길을 따라 들어오는 것 아니겠나. 1991년의 어느 차가운 겨울밤, 김재철 회장의 서재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낀 채 북태평양의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지도 위에 한 점을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습니다. 장남 남중을 혹독한 바다로 보내기로 결심한 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로서의 연민과 경영자로서의 냉철함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차가 담긴 쟁반을 든 아내 조덕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굳은 등을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여보, 밤이 너무 깊었어요. 그만 쉬시는 게 어떻겠어요. 밖에는 눈보라가 치는데 당신 마음이 더 추워 보여서 걱정이에요. 김재철, 잠이 오질 않아서 그러오. 지도 위를 짚어보니 지금쯤 그 아이가 있는 베링에는 영하 20도가 넘을 텐데 파도가 3미터는 좋게 넘겠지. 그렇게 걱정되시면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조금 편한 보직으로 옮겨주면 안 될까요? 신분을 숨기고 말단 선언으로 보낸다는 게 어미로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안 돼요. 그 아이는 훗날 이 거대한 배를 이끌어야 할 선장이 될 제목이야. 밑바닥에서 생선의 비린내를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선원들의 땀냄새를 이해할 수 없소. 며칠 뒤 동원산업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재철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온한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을 아들 생각뿐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남궁년 사장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와 회장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고뇌를 읽어내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넵니다. 회장님, 오늘 올라온 조업 보고서입니다. 북태평양 쪽 기상이 생각보다 험하더군요. 정말 남중이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으실 겁니까? 김재철, 자네도 알지 않나? 바다에서 배우는 경영학은 교과서에는 없는 법이네. 파도에 얻어맞고 그물에 손이 찢겨봐야 비로소 명태 한 마리의 무게를 알게 되지. 허허, 자네의 그 독한 고집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만. 그래도 남중이가 그 고생을 견뎌낼 수 있을지 솔직히 나도 걱정이 앞서네. 내 아들이기 이전에 동원의 선원일세. 만약 그 파도를 넘지 못한다면 훗날 회장 자리에 앉혀놔도 풍랑을 만나면 가라앉고 말 거야. 같은 시각 베링해의 한복판에 떠있는 트롤선 갑판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영하의 칼바람이 젖은 작업복을 순식간에 얼려버리고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배를 강타하며 선원들을 위협합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말단 선원 김군으로 불리는 김남중은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얼어붙은 그물을 당기고 있습니다. 뱃사람 특유의 거친 목소리로 무장한 갑판장이 그에게 다가가 호통을 칩니다. 어이, 신입, 정신 안 차려? 파도가 오는데 멍청하게 서 있을 거야? 그러다 바다 귀신 된다고. 죄송합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서 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 이 그물 하나 놓치면 우리 모두 헛고생하는 거야. 밧줄 꽉 잡고 허리에 힘 딱 줘.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밧줄 잡겠습니다. 갑간 위의 사투가 끝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선내 가공 공장의 숨막히는 노동입니다. 하루 18시간씩 이어지는 명태 선별 작업은 건장한 청년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의 고된 중노동입니다. 김남중은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끊임없이 밀려오는 명태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서 묵묵히 칼질을 하던 고참 선원이 서툰 칼질을 하는 남중을 보며 툭 던지듯 말을 건넵니다. 어이, 김군, 손목에 힘 빼. 그렇게 뻣뻣하게 굴다간 내일 아침에 숟가락도 못 든다. 김남중,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님, 이렇게 18시간씩 일하면 언제 잠을 잡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지? 근데 안 죽어. 배 위에서는 요령 피우는 놈이 제일 먼저 죽는 법이야.
네 몫을 못하면 다른 동료가 2배로 힘들어진다는 것만 기억해. 제 몫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본사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에 활기로 가득 차 있지만 김재철 회장의 식판 앞에는 밥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식당 메뉴로 나온 동태찌개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바다 위에서 똑같은 생선을 만지고 있을 아들을 떠올립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국년 사장은 회장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눈치채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회장님, 식사가 입에 안 맞으십니까? 오늘따라 찌개 국물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김재철, 아니네. 이 명태 한 마리가. 예전에는 그냥 상품으로만 보였는데 남중이를 보내고 나니 그 무게가 천근 만근처럼 느껴져서 말이네. 그 녀석, 지금쯤이면 요령이 생겨서 밥도 2그릇씩 비울 겁니다. 호랑이 새끼는 절벽에서 떨어뜨려야 강해진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긴 하지. 하지만 밥이라도 제때 챙겨 먹고 있는지. 선장 시절엔 몰랐는데 육지에 앉아있으니 파도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구만. 지옥 같은 작업이 끝나고 짧은 휴식이 허락된 선원 침실에는 땀 냄새와 젖은 빨래 냄새, 그리고 코를 고는 소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좁은 2층 침대에 몸을 구겨 넣은 김남중은 욱신거리는 팔다리를 주무르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 침대의 젊은 선원이 가족 사진을 꺼내보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남준에게 말을 겁니다. 젊은 선원, 김군, 안 자냐? 내일 새벽 4시에 또 금을 올리려면 지금 눈 붙여야 해. 김남중,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이 절 안 옵니다. 선배님은 이 생활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힘들지. 왜 안 힘들어? 근데 내가 여기서 그물 안 당기면 우리 식구들 굶어 죽어. 너도 돈 벌어서 효도하려고 온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저도 꼭 배워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버틸 겁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저녁, 김재철 회장의 자택 거실에는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북태평양 인근 해역에 대형 폭풍우가 발생했다는 기상캐스터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과일을 깎던 조덕희 여사의 손이 멈칫하며 떨리고 신문을 보던 김재철 회장의 시선도 슬그머니 텔레비전 화면으로 향합니다. 조덕희 여사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으며 참았던 걱정을 쏟아냅니다. 여보, 저 뉴스 들었어요? 베링해 쪽에 폭풍우라는데 우리 남중이 배는 괜찮은 걸까요? 벌써 몇 달째 소식 한 통 없잖아요. 김재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했소. 그 녀석이 약해 빠진 소리를 하며 전화를 걸어왔다면 내 그게 더 실망스러웠을 게야. 당신은 어쩜 그렇게 냉정하세요? 아들 목소리 한 번 듣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당신도 속으로는 애타고 계시잖아요. 선장은 배를 믿어야 하고 아비는 아들을 믿어야 하오. 그 아이는 지금 껍질을 깨고 나오는 중이야. 우리가 건드리면 오히려 망칠 뿐이요.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북태평양의 바다는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갑판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선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엉킨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밧줄을 사리는 김남중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고 눈빛은 추랑때와는 달리 깊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갑판장이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김남중의 어깨를 툭 칩니다. 어이 김군, 이제 제법 뱃놈 티가 나는데? 아까 파도 칠 때 윈치 잡는 거 보니까 쓸만하더라. 김남중, 감사합니다 갑판장님. 처음엔 파도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파도 흐름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 바다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는 거야. 그걸 알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는다. 수고했어.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네,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배우는 게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수개월의 항해를 마치고 만선의 기쁨을 아는 트롤선이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부두의 환호성 속에서 검게 그을리고 수염이 덥수룩한 김남중이 짐을 둘러매고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인파 속에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김재철 회장이 서 있습니다.
아들은 쭈뼛거리며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거친 상처와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두 손을 내밀며 인사를 올립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시키신 대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고생 많았다. 어디 손 좀 보자. 손을 만지며 이 거친 손바닥이 이제야 진짜 경영자의 손이 되었구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보고 나니 이제 책상 앞에 앉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잊지 마라. 그 굳은 살이 훗날 네가 회사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될 게다. 세월이 흐른 뒤 다시 평온을 되찾은 회장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벽에는 김재철 회장이 직접 쓴 현장 경영이라는 붓글씨 액자가 걸려 있고 그 아래에서 두 노신사는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아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그 결정이 오늘날의 동원그룹을 만든 단단한 초석이 되었음을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여운이 남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허허, 남중이가 요즘 현장 직원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다닌다면서 자네의 그 혹독한 수업이 헛되지 않았구만. 김재철, 경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과 발로 하는 것이지. 파도를 모르는 선장은 배를 띄울 자격이 없네. 남궁년, 자네나 아들이나 참 지독한 뱃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겠지만 말일세.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파도 위에서 배워야 할 걸세. 영원히 말이야. 새천년이 시작되고 대한민국 산업지형이 급변하던 2000년대 초반, 김재철 회장의 집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원양업만으로는 그룹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금융업 진출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지려 합니다. 두꺼운 기획안을 내려놓은 김재철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맞은편에 앉아 불안한 눈빛을 보내는 박전무를 응시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배어 있습니다. 자네는 이것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가? 바다에서 참치를 잡는 놈들이 무슨 돈놀이냐고 비웃을까봐 겁이 나는 건가? 박전무, 회장님, 금융은 제조업과는 생리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한신증권을 인수하고 증권업에 뛰어드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스크 없는 바다가 어디 있나? 산업이 몸통이라면 금융은 피야. 피가 돌지 않으면 몸통은 썩어. 우리는 이제 바다를 넘어 자본의 흐름을 타야 하네.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계열 분리라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귀가한 김재철 회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채 소파에 몸을 묻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다 사나이의 아내로 살아온 조덕희 여사는 남편의 깊은 한숨소리에서 또다시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근심 어린 눈길로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당신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셔도 될 텐데 왜 자꾸 더 험한 길로 가려고 하세요? 편안함이라. 뱃놈은 육지에 오래 있으면 멀미를 해. 그리고 이 일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소. 알아요. 하지만 당신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이번 금영일 정말 괜찮은 거죠? 허허, 거친 태평양에서도 살아 돌아왔는데 이깟 숫자 싸움에 지겠소. 믿어 죽으려. 금융에 이어 물류와 포장재 사업으로 확장을 거듭하는 동원그룹의 현장입니다. 동원 로엑스와 동원 시스템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김재철 회장은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그것을 포장하고 배달하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그룹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덤프트럭을 피해 한쪽으로 물러선 그는 현장 소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지시합니다. 여기 이 라인, 동선이 꼬여 있어. 물류는 속도가 생명인데 이렇게 돌아가서야 되겠나? 현장 소장, 그 부분은 집안 문제 때문에 우회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해. 고객이 물건을 받는 그 순간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야.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당장 수정하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현금을 움켜쥐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김재철 회장의 눈은 정반대의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인 거대 참치 브랜드 스타키스트를 인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말하는 위기의 순간, 그는 오히려 기회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환율 그래프를 가리키며 만류하듯 입을 엽니다. 회장님, 지금은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 델몬트 본사도 자금난 때문에 매각하려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다들 움츠러들 때가 바로 기회야. 스타키스트는 우리가 원양어업을 처음 배울 때 교과서 같은 존재였어. 하지만 인수 자금이 3억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불경기에 그만한 현금을 동원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 딜 무조건 성사시켜. 고기가 물에 들어왔을 때 낚아채지 않으면 영영 못 잡는 법이네. 수개월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드디어 동원그룹이 미국 최대 참치 브랜드 스타키스트를 품에 안는 순간입니다. 한때 한국이 참치를 잡아다 납품만 하던 을의 입장에서 이제는 그 거대 브랜드를 소유한 주인이 된 역사적인 역전극입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재철 회장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펜을 내려놓습니다. 미국의 CEO가 악수를 청하며 다가오자 김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합니다. Congratulations, Chair Mitterkin. You have acquired a legacy today. 김재철이 동역을 들으며 Thank you. 우리는 단순히 회사를 산 게 아닙니다. 반세기 전 작은 배 한 척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꿈을 완성한 것입니다. A. Mitterkin CEO. Your persistence is truly remarkable. I look forward to seeing how you navigate this ship. 기업 경영을 잠시 뒤로 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한 김재철 회장은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위원장으로서 지구 몇 바퀴에 달하는 강인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직원들보다 더 치열하게 뛰며 세계 각국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쪽잠을 자다 비서의 인기척에 눈을 뜬 그는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나는 얼굴을 비비며 곧바로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회장님, 좀 더 눈을 붙이시지 그러셨습니까? 새벽 비행기라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아니다. 머리가 맑아야 상대를 설득하지. 아까 그 아프리카 대표단 미팅 자료 다시 가져와 보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몸살기가 있어 보이십니다. 약이라도 좀 드시는 게. 약은 비행기에서 먹으면 돼. 이번 엑스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야. 우리 남해안이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 될 거란 말일세. 여수 엑스포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끈 후 그는 무역협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수출 전선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살 길은 오직 무역뿐이라는 신념으로 그는 정부 관료들을 만날 때마다 규제 개혁과 수출 지원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장관을 향해 김재철 회장은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열변을 토합니다. 장관님, 기업들이 뛸 수 있게 족쇄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밖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안에서 규제로 발목을 잡으면 다 죽습니다. 회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절차라는 게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당장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절차 따지다가 타이밍 다 놓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서 장사할 수 있게 길을 닦아주는 게 우리 세대의 마지막 의무 아닙니까?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뒤에도 그의 도전 본능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맥도날드 코리아 인수전 참여를 비롯하여 H&M, 구 현대상선 인수 검토 등 굵직한 M&A 이슈마다 동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앉은 백발의 노장은 젊은 전략기획팀장에게 새로운 시장 분석 보고서를 건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세월을 비껴간 듯 여전히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회장님,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번 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철,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져. 기업도 마찬가지야.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걸세. 전략팀장,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너무 공격적인 확장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김재철,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하는 게 진짜 실패야.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먹는 장사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치열했던 비즈니스의 전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이제는 자신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입니다. 서재 가득한 책들 사이에서 독서에 열중하던 김재철 회장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듭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손자가 머뭇거리며 문가에 서 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벗으며 인자한 미소로 손자를 맞이합니다. 할아버지, 늦은 시간까지 안 주무세요? 또 책 보고 계셨어요? 허허, 배우는 데는 끝이 없단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나도 따라가려면 부지런히 읽어야지.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 이룬 것은 과거일 뿐이다. 너희가 살아갈 미래는 바다처럼 넓고 깊어. 나는 그저 너희가 배를 띄울 수 있도록 물길을 좀 봐주는 것뿐이란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김재철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부산 앞바다에 다시 섰습니다. 낡은 어선 지나무의 선장으로 처음 바다를 만났던 그 청년은 이제 금융, 물류, 식품을 아우르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되어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여 오래전 함께 꿈을 꾸었던 남궁년 사장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합니다. 김재철은 수평선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마지막 독백을 남깁니다. 보고 계십니까, 사장님? 우리가 꿈꿨던 그 바다가 이제는 세상을 잇는 길이 되었습니다. 남궁년, 자네라면 해낼 줄 알았네. 김 선장, 아니 김 회장.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말 잊지 않았겠지? 김재철, 미소 지으며, 그럼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선장으로서 내일도 새로운 바다로 나아갈 것입니다.